예비교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용고시 1차 기출분석 방법론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번의 시간 동안 우리는 출제자의 패턴 그리고 채점장의 블랙박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빵점의 비밀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채점 기준은 비공개지만 공개된 점수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강의 제목은 점수 끝자리에 채점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합격 수기를 쭉 살펴보시면 임용 점수가 항상 몇 점 000 또는 333 또는 667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만 끝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소수점 하나에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바로 배점 분석입니다. 제가 전공영어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1차 교재도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기출분석 방법론이 전부 다 이 책의 노하우로서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곰쌤교실 임용고시 멘토 카페에 들어오시면 유형별로 정리가 된 문제 파일을 드리고요. 난이도와 중요도가 정리가 된 이 문항 정보표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제한으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시면서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하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나타난 점수를 한번 관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공개된 이 1차 점수 사례들을 모아보면 소수점 자리가 딱 3가지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몇 점 000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몇 점 333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몇 점 667 이렇게 남죠.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0.1로 끝난다거나 또는 0.5로 끝난다거나 이런 채점 사례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평가원이 어떤 시스템으로 채점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수의 끝자리가 채점 구조를 알려주고 있는 셈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3가지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거꾸로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수점의 정체는요, 채점자 3인의 평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3명이 교차로 채점을 한 다음에 그 3명의 평균 점수를 부여한다 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항은 3명의 채점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채점을 하고 그 평균을 낸다면 각 한 명의 채점자는 점수를 1점 또는 0점으로만 점수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로만 점수를 준다라는 것이죠. 0점, 1점, 2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 세 사람의 점수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일 때는 당연히 끝자리가 000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면 333 이렇게 남게 되고, 나머지가 2면 667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끝자리가 0이다 라는 것은 채점자 3명이 전부 다 똑같은 점수를 줬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자리가 3이다 라는 것은 2명이 0점을 줬고 1명이 1점을 준 겁니다. 그리고 끝자리가 667이다 라는 것은 2명이 1점을 줬고 1명이 0점을 주면 이런 점수 사례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평가원에서 이러한 채점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채점자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괜히 깐깐한 채점자를 만난다거나 관대한 채점자를 만난다거나 그렇게 되는 행운의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수험생의 관점에서 기출 분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채점자가 점수를 0점 또는 1점으로 매긴다라는 것은 부분 점수의 단위가 1점 단위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즉 0.5점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4점짜리 문제를 생각을 해본다면 최소 부분 점수 단위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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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문제를 디자인할 때 어떻게 디자인할까요? 당연히 1점짜리 블록 4개를 모아서 한 문제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4점짜리 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점짜리 요소 4개가 합쳐진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채점 요소 단위로 기출 문제를 바라보셔야 여러분들이 놓치는 점수 없이 전부 다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은 문제를 낼 때 키워드들을 정해놓고 각 요소마다 최소 배점을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즉 채점 요소를 보고 각 요소마다 요구사항의 개수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가 4점짜리라면 핵심 요소 4가지를 빠짐없이 답안에 담는다. 이러한 마인드셋으로 기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점 분석의 출발점인 것이죠. 자, 제가 만든 채점 기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과라서 영어 기출 문제로 보여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원리는 어느 과목이든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화면은 2019학년도 A형 11번 문항이고 4점짜리 서술형의 채점 기준표입니다. 제 교재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채점 요소가 총 4줄로 나누어져 있고 각 요소마다 배점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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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4점짜리 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1점짜리 채점 요소 4개로 쪼개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4점이라는 배점을 보면 이게 과연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1.3점인가? 아니면 1, 1, 1, 1인가? 2, 2점인가? 이렇게 나누는 연습부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출제자가 채점 기준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임용시험에서 채점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채점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채점 기준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문제를 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채점 기준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공개가 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실 때 출제자의 채점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고 답안을 작성하지 마시고요. 출제자가 이 문제를 만들 때 채점 기준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출제자의 실제 채점 기준과 최대한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채점 기준표를 구성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예시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0.5점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2014년 A형 서술형 4번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배점을 확인해 보시면 4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보시면 choose가 나와 있고 identify가 나와 있고 explain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분석을 할 때 choose는 1점, identify는 1점, explain은 2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점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점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채점 기준을 보시면 choose에 해당하는 부분 1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dentify에 해당하는 부분 1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plain에 해당하는 부분도 1점과 1점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xplain도 더 잘게 쪼개지면 1점 2개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제시문에서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movement와 substitution 중에서 substitution만 해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movement와 substitution 둘 다 해당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3번은 당연히 substitution만 되니까 이것만 쓰면 되는데 2번은 substitution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movement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만 써도 1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쓰면 0.5점을 받을까요? 정답은 둘 다 틀렸답니다. substitution과 movement 둘 다 써야만 온전히 1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강의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0.5점 단위의 채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채점자당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는 0점 또는 1점으로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ubstitution과 movement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썼다. 그러면 0.5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0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친절하게도 문제 속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and 또는 or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movement or substitution에 해당하는 것은 3번에 해당하는 거였고 movement and substitution에 해당하는 것은 2번 문장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번 문장에 대해서 답변을 쓰실 때 반드시 movement와 substitution 둘 다 설명하는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구사항은 2개이지만 이 2개가 모두 지켜져야만 1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지키면 0.5점 이런 점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지키면 0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빵점의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제가 총평에서도 다 써놨습니다. and 또는 or의 표현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문제다.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2번에서 movement와 substitution을 모두 작성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0.5점 이런 단위로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채점하지 마시고요.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들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채점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빵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1.5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소수점 0.5점짜리 배점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숨은 요소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파악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배점은 5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구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와 마지막 요구사항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에 이 글쓰기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토픽 센텐스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supporting evidence가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로 conclusion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배점이 어떻게 되죠? 5점인데 요구된 사항은 3개인 것이죠. 토픽 센텐스와 컨클루전이 각각 1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supporting evidence에 대한 부분은 3점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제시문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supporting evidence로 제시할 수 있는 관점은 2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보듯이 문화와 경제에 대한 부분으로 글이 전개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처럼요. 그러면은 주제 문장 하나 쓰고 supporting evidence 첫 번째로 문화에 대한 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에 관한 거 하나 쓰면 이 3점인데 요소는 2개니까 각각 1.5점씩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셨다면 이 1.5점이라는 배점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와 경제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2점 배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숨겨진 배점 요소가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숨겨진 배점 요소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을 보시면 토픽 센텐스에 1점, concluding sentence에 1점이 되어 있고 경제에 관한 부분이 1점, 문화에 관한 부분이 1점이고 그리고 이러한 팽창에 대한 이유, reason을 제시한 부분을 추가 요소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시문 보시면요. domestic business 그 다음에 globalization이 나오면서 뒤에 문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이 문화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이쯤에서 the reason for all thi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요소의 이유가 언급이 되죠.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숨겨진 요소가 있다라고 파악을 한 것입니다. 즉, 첫 번째는 경제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에 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마지막 숨겨진 요소로 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배점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culturally and economically 라는 표현에 사로잡혀가지고 두 가지 요소만 제시했다면 마지막에 세 번째 요소를 빠뜨리게 되면서 이 출제자의 채점 기준에 의해서 1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 5점 만점에 4점짜리 답변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용시험이라는 것이 1점 때문에 붙고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소수점 차이로 붙고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1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다 풀고 잘 파악했는데 1점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배점 분석을 해서 놓치는 점수 없이 빠짐없이 다 챙겨오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법의 출발점은 기출문제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죠. 당연히 영어학 문제에서도 이렇게 숨은 배점 문제가 있습니다. 2015년 비서술형 03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옛날 기출 문제를 보실 때는 5점짜리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5점짜리를 보실 때는 항상 숨겨진 배점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시면 훨씬 더 이 기출에 대한 인사이트가 길러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문제 요구사항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J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J가 나타나는 경우 총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요구사항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점은 5점인데 겉으로 드러난 요구사항은 두 가지죠. 해당 음소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없는 환경을 각각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각 요소마다 몇 점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두 요소 중에 한 요소는 3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5점씩 나누어 가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J가 나타날 수 없는 경우에서는 총 3가지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J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2가지 키워드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놓쳐서 5점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4점밖에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에이, 무슨 그렇게까지 보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출제자들이 몇 주 동안 갇혀가지고 하는 일이 이 문제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만들겠습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시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한지도 알고 너무나 중요한 이 시험을 출제자들이 절대로 허투루 만들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디테일함이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기 너무 좋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총평도 정말 길게 써놨습니다. 이만큼이나 제가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난이도와 중요도도 별 5개씩 최대한으로 달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당연히 제가 스튜런트와 소너런트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 스트레스와 언스트레스를 구분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거를 도출해야만 5점 할당의 의문이 풀린다는 것, 만약에 이것들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1점에서 2점의 감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다 언급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간 사람은 절대로 이만큼이나 되는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항상 기출문제는 제가 예술작품을 보듯이 정말 꼼꼼하게 뜯어보고 본 것도 다시 보고 푼 것도 다시 풀면서 이 출제자가 왜 굳이 이 예시를 제시했는지, 왜 이런 문장에서 이런 단어를 썼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누군가는 3점을 받게 되고 여기에서 누군가는 5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 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데 2점 차이를 여기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합격한 것과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Think Aloud 부분에서도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설 부분을 정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도요, 제일 처음에 문제 요구사항에 맞게 배점을 분석을 해서 이 배점에 의거해서 답변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J가 따르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키워드가 1개, 2개, 3개, 총 3개라는 거, 그래서 3점이라는 거, 그리고 이 J가 따를 수 있는 조건에서는 1개, 2개, 그래서 키워드가 2개라서 총 2점이라는 거, 이렇게 5점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험장에서 파악한 다음에 답안을 쓰기 시작하면 점수를 놓칠 일이 없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B형 서술형 1번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도 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겉으로 드러난 요구사항을 보시면요, identify가 나와 있고 explain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는 identify를 2점 배점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explain이 3점 배점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explain에 해당하는 근거가 총 3조각이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답변을 쓸 때 explain에 대한 키워드를 3개 포함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이 explain에 해당하는 답변으로 쓸만한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better resistance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longer lifespan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찾아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총 4점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2점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 2개는 대등한 요소지 둘 중에 하나에 뭔가 가중치를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저는 무엇이 눈에 들어왔냐면 바로 the way the figure depicts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그래프가 묘사하는 방식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가 묘사하면 묘사하는 것이지 묘사하는 방식대로 왜 그렇게 벌어졌는가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the way에 대해서 출제자가 설명을 하기를 의도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문에서는 해당 그래프가 intrinsic stability 라는 것을 지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explain에 대해서 출제자가 요구한 것은 총 3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양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how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1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벌어졌는지 Y에 대한 부분이 총 2점으로 2가지 요소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소수점은 0.33이랑 0.67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나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숨은 근거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놓칠 뻔한 점수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문제 배점 점수 합으로 5점을 맞추려니까 근거 2개로는 죽었다 까도 안 채워진다. 그러면은 숨은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the way the figure depicts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만 이 문제에서 언급된 the figure depicts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즉 그래프가 변동을 보여주는 방식 그 자체를 물어본 것이죠. 어떻게 변동을 보여주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2가지를 제시해야 온전히 3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정보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통째로 버려버리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배점이 4점이면은 채점 요소가 4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4개는 당연히 다 모를 수가 있겠지만 한두 개 정도는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만 정확하게 써서 1점, 2점이라도 챙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험장에서 멘탈도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잡을 수가 없다면 부분 점수라도 잡자, 일부라도 사냥하자, 이러한 마인드셋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용시험에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팁은 제가 추후에 기출분석 방법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어떻게 습관으로 만드냐?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쓰기 전에 답안 작성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안 작성 계획은 배점부터 분석을 하면서 배점 단위로 쪼개는 거죠. 제일 처음에 기출문제를 분석했을 때 배점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 몇 점인지 4점인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개인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2개를 묻더라도 속으로는 4가지 요소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바로 배점과 요구사항 개수를 비교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물론 딱 1대1로 대응이 되면 좋겠지만 1대2로 대응이 되는 경우도 있고 2대1로 대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이 맞지 않다면 무언가 내가 놓친 숨겨진 요소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숨은 배점 요소, 숨은 키워드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내가 세웠던 배점 분석에 따른 답안 작성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답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모든 키워드를 담아서 답안에 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점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빈틈없는 답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제가 뭐라고 했죠? 출제자의 채점 기준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채점 기준표가 비록 임용시험에 공개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채점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출제자는 문제를 만들 때 반드시 채점 기준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채점자들도 채점 기준표를 보고 채점을 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답지를 신뢰도까지 지켜가면서 채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기준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 기준표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채점 기준표가 어떻게 생겼을지 예측하면서 재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그냥 푸시지 마시고 그냥 답변 쓰지 마시고요. 모범 답안과 비교하면서 아 이거는 맞았구나 이거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1점 단위로 최대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채점 기준표에 의거해서 채점을 하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1점, 2점 놓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서 합격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의 끝자리 000으로 끝난다거나 아니면 333으로 끝난다거나 667로 끝난다라는 것은 전부 다 3인 채점의 평균이 남긴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점은 1점 단위의 정수이고 그래서 배점은 곧 채점 요소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써야 하는지 출제자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몇 가지인지를 역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한 문제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채점 요소 여러 블록을 쌓아서 한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만 보고 그냥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 채점 기준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분석을 하면서 이 채점 기준이 최대한 이 출제자가 처음에 설계했던 채점 기준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기출 분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부분이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복습도 해 주시고요. 기출문제 푸실 때 조금이라도 디테일에 집착하는 눈,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는 인사이트를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비교사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